그러면 여기에서 고용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가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요. 이게 10년 전 기사예요. 10년 전 기사. 일자리 감소예요. 가장 큰 부분은 양질의 일자리 감소예요. 명확하게 이야기하면 양질의 일자리 감소인데요. 이때 2011년도에 앞으로 우리나라가 2030년도 가량이 되면 2%가 될 거다 이렇게 예측을 합니다. 그런데 아시겠지만 올해 기사를 보시면 1%대로 정말 떨어졌죠. 내년도도 연속해서 1%로 떨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자, 1%는 명확하게 이야기한 문제가 아니에요. 자, 생각을 해보세요. 60달러에서 100달러 벌 때 50%를 해봤자 얼마나 돈이 되겠어요? 근데 3만 불, 4만 불, 5만 불에서 우리가 1%면 결코 나쁘지 않은 거예요. 모든 선진국에서 1%대예요. 근데 문제는 내리막길이에요. 속도가 너무 빠른 거예요. 1%로 내려오는 속도가 너무 많고 복지 같은 모든 조건들이 아직 안정적인 체계를 구축하지 못한 상황에서 1%가 다가오는데 이것이 엄청난 큰 타격들을 전 분야를 주게 됩니다. 그런 부분을 보이고요. 이 문제는 이제 앞으로 더한 게 온다라는 거예요. 2030년대가 오면 아예 마이너스 성장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1%가 아니라 마이너스로 떨어진다는 거예요. 마이너스로 떨어지면 일단 현격하게 일자리들이 이제 줄어드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고민들이 굉장히 많이 하게 되죠. 코로나 이전에 이미 금융위기급 고용 참사라는 뉴스가 있었고요. 그리고 가장 10년 이내에 실제로 코로나 이후에 일자리 감소하는 부분들이 보이고 그 중에서도 20대에게 코로나가 가장 명확한 이런 부분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진입하는 장벽들이 굉장히 사실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저도 올해 복지 상담사분들을 한 3,400시간 정도 상담을 했었거든요. 고용센터는 아니고 민간기관에 계신 분들 대상으로 이렇게 상담을 했었는데요. 너무너무 사실 어렵죠. 복잡한 구조적인 부분들이 되게 많이 있는데요. 일본 다큐멘터리 보니까 이게 이제 단칼 세대라고 하나요? 이게 잃어버린 30년이 시작되는 구간에 10년 정도 있었던 분은 어떤 능력과 조건을 제외하고도 진입을 못한 사람은 40대, 50대, 60대가 되어도 인생이 너무나 절망스러운 거예요. 그 사람 능력과 상관없이. 그러니까 향후 지금부터 한 몇 년 전부터 해서 향후 딱 10년까지가 우리나라가 그렇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들이 굉장히 취약자들이거든요. 남들이 보기에는 야 20대 너무 좋을 때야 이렇게 하지만 좋을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굉장히 위기적인 부분이 있고 그것을 우리가 이제 직업 상담사분들이 지금 도와주고 계신 거죠. 자, 고용률도 이제 최저치를 이제 계속해서 그래프를 찍고 있고요. 그 중에 이제 올해 가장 큰 트렌드 중에 하나가 처음에 저는 읽었을 때 이게 잘못 오타인 줄 알았어요. 이게 오타가 비닐자리 이걸 이제 부익부 비닐빈 이걸 비닐빈 부익부 이게 무슨 말인지 오타인 줄 알았어요. 처음에 오타인데 그게 뭐냐면 비닐자리에도 비어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정말 우수한 인재를 뽑고 싶은데 우수한 인재는 별로 없더라는 거예요. 이게 기업들이 하는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빈 일자리가 있는데 빈 일자리도 안 가려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별로 허접하고 볼품없고 별것 없는 이런 일자리를 안 가려고 하는 현상을 이것을 비닐빈 불부라고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일자리 감소의 시대에서 우리가 내담자를 어떻게 이제 코칭하고 상담하고 이끌어 나갈 것인가 우리가 많은 이제 고민들이 깊죠. 아마 매일같이 현장에서 부닥치면서 그런 느낌들을 가지게 될 겁니다. 두 번째는 이제 코로나로 우리가 가졌던 것 중에 하나가 언택트 채용이었고 이것이 진화해서 하이브리드 채용으로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가게 될 겁니다. 언택트 채용을 코로나 이후에 처음으로 물론 그전에도 있었지만 아주 본격적으로 완전히 들어오게 됩니다. 대기업을 위주로 해서 언택트 채용들이 이미 자리를 잡았고요. 이게 이제 정시로 수능을 보다가 아시겠지만 거의 다 수시 채용으로 많이 전환했듯이 거의 모든 기업들이 수시로 또 그것도 언택트 채용, 비대면 채용으로 대기업들이 들어나가고 있습니다. 자, 이 중에서 이게 이제 하이브리드가 언택트 채용하고 그죠? 비대면 채용하고 대면 채용을 섞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굉장히 효율성이 높다 보니까 이것을 하이브리드 제형이라고도 이렇게 부릅니다. 실제로도 공기업뿐만 아니라 대기업에 이르기까지 하이브리드로 제휴하는 기업들이 상당수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온라인 제휴이 아니라 디지털 제휴입니다. 디지털 제휴를 세 번째로 볼 수가 있는데요. 모든 대기업들이 이제 메타버스나 SNS, 인스타나 틱톡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평소에 그 기업에 많이 시청하는 구독자였을 때만 볼 수 있도록, 그러니까 애독하는 사람들에게만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많이 보이고 있죠. 그리고 메타버스 면접 같은 경우에는 메타버스의 면접을 보고 있는데 누군지 알 수 없잖아요. 그게 면접관이 마치 지원자인 것처럼 하고 들어와서 평가를 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이제 벌어지고요. 그런 것들을 하기가 너무 좋은 거예요. 오프라인에서 불가능한데 온라인에서 가능한 거예요. 기업들이 그런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기업들이 유튜브도 라이브로 아예 채용 설명을 해서 그때 온 친구들에게 프리미엄을 준다든지 이런 형태로도 하고 있습니다. 모든 부분이 이제 국가 주도로도 지금 디지털 시대로 전환을 하려고 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디지털 시대로 이미 접어들었고요. 한국에 있는 이 인프라를 가지고 어떻게 이제 해야 될 것인가. 인도 같은 나라가 장기적으로는 중국과도 추월할 가능성이 되게 두 가지예요. 영어를 잘하고요. 디지털 기술이 우월해요. 이런 부분들 때문에 글로벌 기업의 CEO들이 인도에 있는 사람들이 많고 실리콘밸리에도 상당수가 많이 가고 있는데요. 우리나라도 그런 측면에서 디지털 부분에 디지털 교육들을 해나가려고 하는 부분들이 있다 볼 수 있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그런 측면에서도 기업들이 가장 빠르게 많이 채용하는 분야가 디지털 인재들입니다. AI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말로만 들었지 AI 주변에서 일하는 사람 별로 없잖아요. 근데 보면 벌써 AI에 관련한 인력이 50만 명 가량이 된다는 거예요. 제가 아시는 분 중에서도 AI 업체의 사장님 오셔가지고 같이 식사를 한번 하신 적이 있었는데요. 이분이 이제 만드는 AI가 생성형 AI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유튜브에서 운영하는데 구독자만 10만 명이 된다 그러더라고요. AI인데 노래를 부르고 인터뷰하고 먹방을 한대요. AI인데 이게 어떻게 하냐니까 이게 사람이 가서 찍고 AI를 입히는데 구분을 할 수 없대요. 보는 사람들은 그런 식으로 이걸 중소기업에 만들어주면 1, 2억 정도를 받고요. 캐릭터 AI를 만들어주고 대기업은 5, 6억을 받는데요. AI를 만들어주는데도 지금은 근데 그 돈이 엄청나게 많지만 투자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서 그것도 아직 당장에는 이익이 아니게요. 너무 많은 개발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분야에서 디지털 부분에 막대하게 이제 인재들이 채용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기업들은 이제 코로나 이전에도 이미 2018년도에 이제 AI를 도입을 하거든요. 이때는 대단히 그냥 조그만 곳은 뉴스가 나고 기본적으로 여기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광범위하게 있었습니다. 근데 코로나 이후에서부터 AI가 본격적으로 이제 도입을 하게 되고 모든 기업과 부시자들이 여기에 자연스럽게 그냥 그렇구나라고 이제 AI를 따라가는 추세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기본적으로는 서류 심사, 그 다음에 인적성 검사, 그 다음에 여러분 온라인 역량 검사, 인적성 검사 이런 것들은 거의 다 AI로 앞으로 본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거의 다 이렇게 바뀌어 나가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가장 크게 많이 바라보는 게 뭐냐면 자기소개서는 거의 대기업은 80%가 AI로 본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서류전형의 첫 번째 다 불러오거든요. 여기에서 합니다. 그 다음에 역량검사도 거의 오프라인으로 하던 것들을 온라인으로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 채용형이 있고 혼합형이 있고 보조형이 있습니다. 여기 이제 여러 군데가 많이 있고요. 물론 여기에 있는데 현재는 마이너스 IT가 가장 좀 선도적으로 가장 많이 하고 있는데요. 물론 여러분은 여러 가지 부분들 다 활용을 해서 여기에 대한 부분들을 보시면 좋습니다. 필요한 것들은 사진은 언제든지 찍으셔도 되는데요. 제가 이제 강의평이 안 좋을 때가 빨리 넘어간다고 학생들한테 엄청 욕먹거든요. 제 슬라이드가 많습니다. 여기도 거의 200장을 가져왔거든요. 그래서 그냥 쭉쭉 여러분 보시면 바로바로 필요한 것들은 잘 찍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삼성전자에서 적성 검사를 봤는데 이걸 이제 코로나 때문에 집에서 이제 봐오게 된 거예요. 그때 집에서 본다라고 하니까 난리가 난 거죠. 집에서 보는데 누가 안 보고 하겠냐, 바보 같은 놈아, 이렇게 해서 댓글들이 엄청나게 달렸거든요. 근데 삼성전자는 모두 다 잡아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일단 이 면접관이요, 모니터로 봅니다. 모니터로 보면서 9명 정도를 보는데요, 눈이 바깥으로 나가면 삐 소리가 납니다. 손이 바깥으로 나가면 삐 소리가 납니다. 그러니까 일정되게 이렇게 움직이면 그런 글귀를 딱 보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 동작들. 거기에다가 셀프 카메라를 촬영을 해야 돼요. 전체를. 촬영본을 제출해야 되거든요. 그 이상 감지가 있었던 사람들은 더 보게 되고 하니까 사실상 다 잡아냈다라고 합니다. 물론 몰래 뭐 어떤 영화 속에서 나오는 것처럼 저작에서 가능했을지 모르겠지만 그런 일들은 대단히 고도의 기술자가 아니면 그 정도 실력이 장난은 안 같답니다. 그렇잖아요. 그렇게 되는데요. 그렇게 한 거죠. 왜 이렇게 했느냐면요. 자, 이게 삼성전자 인격성 검사를 보면 이제 최소가 10만 명에서 20만 명이 여기에 응모를 합니다. 응모를 하려면 전국에 3,000개 고사장을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럼 여기에 이제 투입하는 감독이 10만 명 정도를 투입을 해야 됩니다. 5만에서 10만 명 정도. 인건비가 얼마예요 도대체? 해야 되죠? 거기에다가 여러분 트럭으로 그 배치를 해야 되잖아요. 3,000개 고사장에다가. 그 미리 이제 보안 창고에다가 해야 되고 와서도 평가해야 되죠. 그 얼마나 복잡하고 번거로운 일이겠어요. 자, 이렇게 하면 굉장히 간단합니다. 돈도 별로 안 들고 굉장히 명확하게 정확하게 평가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바뀔까요? 안 바뀝니다. 오프라인으로 앞으로도 할 가능성이 굉장히 줄어든다는 거예요. 이런 AI 시험들이 모든 기업들이 이제 상당 부분, 특히 대기업 위주에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들어가서도 이게 이제 패키지형으로 그대로 들어가는 게 있고 맞춤형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게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합니다. 왜 이렇게 하느냐면요. 저도 채용 담당자로 어제도 이제 공공기업 면접관 갔다 왔었는데요. 면접관을 제가 23년을 이렇게 했는데요. 정말 어렵습니다. 좋은 사람을 바라본다는 것은 어떤 사람은 딱 보면 안다라고 하지만 저는 그 사람이 좀 이상해 보입니다. 딱 보면 그런 면접관 하면 안 되죠. 정말 사람까지 사시죠. 딱 보면 세상에 아는 게 어디 있어요. 그럴수록 그런 사람일수록 왜곡된 판단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직무가 굉장히 대등화되어 있기 때문에 딱 봐서 알 수 있는 시대는 아니에요. 절대. 면접으로 평가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너무너무 어려운데 물론 면접관으로 있으면서 딱 느끼는 거 두 가지예요. 다양한 경험과 스피치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의사소통 능력이 현저하게 떨어지면 어제도 꼴찌했던 친구가 100명의 꼴찌했던 친구가 1등으로 올라가고 100명의 1등 했던 친구가 떨어졌어요. 이게 너무 현저하게 차이가 있구나. 서류전형에 1등 했던 친구가 좋은 평가가 안 나오는 거예요. 면접이 되게 어렵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업들도 이제 조금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AI의 도움을 받으려고 하는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객관적으로 자기의 경험과 노하우, 연륜들을 가지고 평가하려고 하는 경향성들이 있다. 볼 수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어쩌면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수도 있긴 하겠지만요. 늘 창과 방패의 싸움이에요. 저도 학생들 앞에도 많이 서고 인사 담당자들 앞에서도 서서 이제 어떻게 하면 창의적 인재를 선발할 수 있을까 이런 강의들도 하긴 하는데요. 늘 창과 함께 뚫으려고 하는 자와 방어하려고 하는 자의 싸움인데요. 여기에 우리가 이제 등장하는 게 챗 GPT가 이제 등장했잖아요. 챗 GPT로 하면 자기소개서가 마무리 됩니다. 일단 내가 어떤 카테고리를 하면 좋을지 키워드를 뽑아줘 이러면 키워드를 내 경력하고 이야기하면 챗 GPT가 이제 키워드를 뽑아줍니다. 그 중에 이제 키워드 중에 선별해야 되니까 내가 쓸만한 자기소개서에서 그러나 키워드는 뭔지 이 키워드를 중심으로 해서 내가 했던 경험들을 가지고 한번 네가 자기소개서 입사 지원 동기를 써봐. 그러면 쭉 써주잖아요. 굉장히 놀랍도록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극적인 효과들 있잖아. 이걸 바꿔줘, 저걸 바꿔줘. 이게 프롬프트 엔지니어예요. 질문을 많이 해야 돼요. 질문을 많이 하고 굉장히 구체적으로 해야 돼요. 그래야지 굉장히 훌륭한 답들이 나오거든요. 놀라울 정도로 나옵니다. 이걸로 인해서 요즘은 책도 이제 많이 쓰고요. 심지어는 아시겠지만 책도 많이 쓰는데 번역도 이걸로 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분이 이제 번역 책을 요번에 올해 출간했다라고 하길래 어떻게 영어를 이렇게 잘하세요? 에이 다 망쳤죠. 제 다 물어본 거예요. 그러더라고요. 원래 계속 녹아달라고 그래요. 제가 이게 많이는 안 해주거든요. 원래 계속
나머지 몇 번 하면 제가 안 하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제 가장 놀라웠던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 이제 챗GPT도 유료로 쓰면 이게 이미지를 만들어줘요. 내가 오늘 직업 상담사분들 매장 강의하려고 하는데 이미지를 하나 강의하는 이 상담사분들의 강의 장면을 한번 그려줘. 그럼 얘가 이미지를 전혀 없던 이미지를 만들어줘요. 놀라울 정도. 근데 더 놀라웠던 것은 웹툰을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내가 시나리오를 이렇게 쓰려고 하는데 평범한 직업 상담사 23살에 지금 퇴사를 할까 말까 직업 상담사 근데 23살에 여성이야. 나는 지금 모쏠이야. 근데 오늘 퇴근하면서 남자친구를 만나는 그런 인연을 만들려고 하는데 이거 이제 네가 웹툰을 그리려고 하니까 만들어줘. 그러면 컷을 딱딱 만들어주는 거예요. 스토리를. 진짜 놀라울 정도로 딱딱 만들어. 깜짝 놀랐어요. 그게 프롬프트 엔지니어라고 이야기를 하고 미술대회에서 상을 받았던 게 그냥 한 번만에 이렇게 돌려줘가 아니라 900번을 그렇게 주문을 외친 거예요. 900번을 외쳐서 그림을 완성시키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가능하고 한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항상 참가가 되잖아요. 삼성에서는 그래 아예 다른 기업은 챗GPT 쓰지 마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삼성에서는 다 써보세요. 다 걸러내겠습니다. 쓰는 쪽쪽 오히려 탈락을 지키겠습니다. 한번 써보시죠. 이렇게 이제 하는 거예요. 아니 써보세요. 이렇게 아예 대놓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 살아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늘 참가가 이렇게 남태의 싸움인데요. 하다 보면 AI 면접이 이런 식으로 이제 기업들이 들어가 있어요. 모든 기업들이 들어가 있고요. 이 중에서도 인성검사, 인적성검사가 AI 이제 역량검사로 거의 다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거의 모든 기업들이 지금 특히 대기업들 위주로 해서 많이 들어가고 있는 추입니다. 자, 이렇게 들어가고 있는데, 그러면 이제 대체로 이제 접속 사이트 주소를 주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상담을 할 때 대부분 AI 역량검사나 AI 면접을 보면 일단 사실 좋은 기업이에요. 그 정도 시스템이나 그 정도 비용을 지불할 수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요. 그럼 여기에 이제 접속을 해서 본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름 넣고, 카메라 넣고, 얼굴 인식하고, 접속 사이트에 가서 한단 말이에요. 어제 이제 꼴찌했던 친구가 이걸 안정된 접속 환경에서 하라고 했는데 끝까지 다 못 본 거예요. 끊긴 거예요. 그래서 100명이 100분 한 거예요. 근데 그 친구가 1등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아마 카페나 이런 곳에서 인사를 안 한 게 어떤 좀 뉘앙스가 이 친구는 불이익을 줘야 된다 이런 뉘앙스를 줬지만 공정하게 평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면접 평가 점수로만 주거든요. 그 친구가 1등으로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그런 상태에서 근데 물론 이런 것들 아주 사실 잘 준비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놀라웠던 친구는 실제로 AI 면접을 하는데 온라인 면접을 하는데요. 정말 당혹하지 않고 불안정한 상황에서도 차분하게 하는데 그 태도가 정말 놀라워서 점수를 잘 줬던 그런 기억도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자소서를 평가할 때는 과거에는 이렇게 했어요. 문장이 매끄러워야 되고 스토리가 있어야 되고 경험적으로 검증을 해야 된다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도서는 여러분이 보고 싶으면 언택트 채용 AI 취업 전략 이 책을 보시면 좋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은 이제 AI는 이렇게 안 보는 거예요. AI는 스토리를 못 읽기 때문에 물론 이제 앞으로 스토리를 읽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여러분 키워드를 분석하는 거예요. 키워드를 보고 데이터 중심으로 비교 검증을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상담사 중에서도 우수한 상담사분들이 계세요. 그럼 이걸 하이 퍼포머라고 하는데요. 고성과자예요. 그럼 고성과자들의 특성을 뽑아내요. 이 고성과자들의 특성을 뽑아내고 지원자들이 고성과자들이 언급하는 어떤 태도, 특성, 지식, 기술을 갖췄는지 보는 거예요. 이걸 AI가 보는 거예요. 1차 선정에 따라서 알아보는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AI가 특히 자소서에서 이제 좋은 것 중에 하나가 네거티브 채용이 있고 파지티브 채용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걸러낼 사람을 확실하게 걸러내줘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이냐면 불필요하게 우리가 이 사람 자기소개서 읽으면서 읽는 게 시간 낭비거든요. 그런 시간 낭비를 없애기 위해서 확실하게 탈락한 사람은 확실하게 탈락 점수를 줘요. AI가. 우리는 그렇게 잘 못하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은 확실하게 걸러내는 부분을 AI 자소서가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근처 오타, 표절률을 하면 안 돼요. 저도 사이버 대학 교수를 했는데요. 점수를 많이 주고 싶은데도 오사율이라는 게 있거든요. 남의 걸 카피를 많이 해서 하면 거의 다 집어냅니다. 그러면 91% 이러면 무조건 F 학점이거든요. 그러면 아무리 해도 안 돼요. 모사율하고 이런 부분을 보기 때문에 봐야 됩니다. 실제로 모사율을 90% 정도가 아니라 기업들은 30% 정도만 줘도 상당히 불이익을 줍니다. 10% 미만으로 떨어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키워드 분석하고 문장 요약 이런 부분들을 다양한 체험을 통해서 이런 것들이 대체로 이제 무료로 볼 수 있는 부분을 요것을 가지고 한꺼번에 뭉친 것을 AI 이제 역량 검사예요. AI 인적성 검사 이렇게 봅니다. 자, 보통은 이제 우리가 이게 AI 앞에 면접이 될 수도 있고, 요거는 AI 역량 검사가 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 이 친구에게 기본적인 면접은 똑같아요. 기본적인 면접은 똑같고, 상황 면접을 넣고, 인성 검사를 집어넣습니다. 그 다음에 내과학적으로 게이미피케이션이라고 해서 적성 검사와 비슷한 이런 부분 봅니다. 인성 검사, 적성 검사 다른 건 아시죠, 그죠? 이렇게 보고, 그 다음 심층적으로 면접을 보는데요. 요것을 가지고 이렇게 3단계로 본다. 볼 수 있습니다. 요걸 가지고 이제 무료로 연습할 수 있는 곳 많잖아요. 고용센터는 무료로 연습할 수 있는 거 있나요? 예. 아,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 해보셨나요? 저도 오면 할 수 있나요? 네.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다들 될 것 같아요. 저도 면접을 100번 정도 봤거든요. 정말 어렵습니다. 다양한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안내해 주시면 되고요. 채용의 형태의 변화예요. 아시겠지만 저희 때는 이제 졸업할 때는 9월, 10월, 11월, 12월 이때만 이제 바라봤었죠. 거의 다. 이제 대기업이 끝나고 나면 중견기업, 중소기업 이렇게 봤다라면 지금은 아시겠지만 1년 당시로 모든 기업들이 채용을 하고 있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게다가 수시 채용으로 거의 다 모든 기업들이 상당히 많이 바뀌었죠. 수시 채용의 비중이 그죠? 점점점 늘어서 78%까지 이제 많이 늘었습니다. 어떤 기간은 90%까지 나옵니다. 자, 이렇게 하면서 공채의 종말을 이제 예고하고 있는데요. 이미 사실상 공채는 종말이 되었는데요. 완벽하게 종말되지는 않았어요. 예전에 그룹사 채용이었다면 저는 앞으로 계열사별 지금 채용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사업부별 채용을 간다. 사업부별로 필요한 채용을 간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2017년도에 이제 삼성그룹이 공채를 폐지하면서 모든 기업들이 이제 공채가 하나씩 없앴지만 이것이 궁극적으로는 사업부별로 가고요. 여기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코로나 환경으로 인한 불확실성, 그 다음에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그리고 AI 기술이 너무 좋아진 거예요. 이런 부분도 있고 스킬 중심의 이제 인재 확보를 하기 위한 부분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결정적으로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요. 공채라는 게 이제 일본하고 중국하고 한국에 있는 독특한 제도란 말이에요. 고도성장기에 근무령으로 100명에서 상위 10% 뽑아내는 방식이었다면 이게 끝났다는 즉 경력직 채용 시장이 도래했다는 거예요. 한국은 지금까지 고도성장기여서 신입직을 대규모 채용한 거예요. 국가의 눈치를 보면서 기업들이 별로 채용 안 하면서도 올해는 2만 명, 5만 명 채용합니다. 앞으로 10만 명 채용하겠습니다. 이렇게 뻥행군을 많이 쳤단 말이에요. 근데 요즘 기업들이 국가 눈치 별로 안 봐요. 국가에 힘이 없어. 그러다 보니까 기업들이 사실 더 힘이 있어요. 그래서 기업들의 생존을 위해서도 그렇고 경력직, 이게 소유 중심의 채용이거든요. 이런 부분으로 간다. 이게 굉장히 사실 중요한 부분이에요. 근데 중요한 부분인데 일이 열어보면 굉장히 보기 때문에 다 알고 있는 건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신입직 채용 시장은 끝났다는 것을 특히 신입들에게 일깨워줘야 돼요. 그러니까 커리어를 업그레이딩하고 커리어를 체인지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줘야 돼요. 첫 번째 직장이 평생 직장이다라는 게 아니다라는 것을 일깨워주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게 과거에 이제 현실은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회사를 필요하죠. 지금도 사람들이 회사를 필요하지만 정말 능력자들은요 회사가 사람을 필요로 합니다. 정말입니다. 이거는 늘 그런 부분이 있고요. 재능 있는 인재가 압도적인 경쟁 우위가 있습니다. 젊은 친구들 사업을 하는데요. 아이템을 하나도 안 들고 마음에 있는 똘똘하고 열정 있는 친구들끼리 5명 모여가서 사업을 하는데
결국은 아이템을 만들어내요. 자기들끼리. 일단 뭉치고 하는 거예요. 재능이 이 성과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엄청난 차이가 나는 거예요. 제 제자 중에 하나는 목구멍이라는 프랜차이즈를 창업을 했거든요. 그게 지난해 창업 매출을 제가 전화하면서 창업 강의하면서 지난해 내가 한 100억 정도 될 거라고 했는데 어느 정도 매출했냐니 피식 웃으면서 지난해 360억 했는데요. 이러더라고요. 고깃집 하면서. 고깃집을 하는데 그 친구는 고깃집 할 때부터 매니저한테 연봉을 4천에서 5천만 원 줍니다. 고깃집 매니저인데 해외 여행을 1년에 한 번 보내줍니다. 그러니까 남다르게 하는 거예요. 남다르게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죠. 그래서 재능 있는 인재들은요, 굉장히 인수하고요. 이동하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선지는 대단히 단기적입니다. 충성하지 않습니다. 어디에 충성하냐? 과업에 충성합니다. 조직에 충성하는 게 아닙니다. 과거하고 다르게 과거에는 조직에 충성하는 거 아닙니다. 내가 하는 일에 충성하는 겁니다. 누가 뭐라고 말해도 내가 전문가이기 때문에 내 일만큼은 완벽하게 하겠다. 이런 게 이제 기본적인 태도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것들을 요구합니다. 전문가들은 택도 없는데 이게 웃기고 있잖아. 전부 이렇게 하는 거 합니다. 다른 데 가면 제 자리에서 내놔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강의 안 주면 네 하고 끝내는데요. 더 많은 것을 요구하는 시대로 이제 바뀐 거죠. 그러니까 경쟁 우위가 우수한 인재들에게 옮겨고 왔다 이런 뜻이에요. 이런 부분은 인재 전제. 그래서 핵심 인재들을 뽑으려고 하면 예를 들어서 이제 대기업들 헤드헌터들 일을 했을 때요. 연봉을 받을 때 어느 정도 받느냐면 예를 들어서 연봉을 10억짜리를 뽑아주면 인센티브를 30% 줘요. 보통. 그럼 3억을 받는 거예요. 어마어마하죠. 여러분 대단하잖아요. 근데 착수금을 얼마 주느냐? 착수금은 안 줘도 돼요. 착수금을 3천만 원. 뭘 하느냐? 그리고 나서 디자인을 뽑아오라는 거예요. 세계에서 가장 잘 나가는 디자인을 뽑아오라는 거예요. 연봉은 170조. 데려왔는데 형이 너무 보수적인 거예요. 위치가. 연구 본부장이 막 이 집을 못하게 억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나 일을 그만하겠다고 딱 1년에 그만두겠다니까 왜 그러냐고 했더니 본부장 바로 정리 딴 데가 한 집을 보내고 딱 삐소리 하지 마 이렇게 보내버리는 진짜 농담이 아니라 핵심 인재들을 그런 식으로 대우하는 거예요.